안녕하세요. 작가 최혜진입니다. 오늘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가 인터뷰에 인터뷰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뵐 작가님은 위를 봐요와 벽으로 라가치상 수상하셨던 정진호 작가님이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볼로냐 수상자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가님 책을 구입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마침 있네요. 2회 수상 작가라고 띠지가 둘러져 있는 걸 봤는데 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 2015년에 위를 봐요로 이 신인 작가들의 첫 작품에 주는 그 오페라 프리마 스페셜 멘션상을 수상하셨고 벽으로는 2018년에 그 예술 건축 디자인 부문에 스페셜 멘션을 또 수상하셨어요. 근데 작가님한테 라가치상 수상이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두 상 다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책인 위를 봐요는 오페라 프리마 이제 신인상에 해당하는 상이라서 사실 작가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받아보지 못하는 상이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책인 벽은 특히 예술 건축 분야에서 상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전공을 했던 건축과 지금 하고 있는 그림책을 잘 섞어서 만들었던 그 벽이라는 책이 또 이렇게 잘 이해가 됐구나라는 그런 좀 감명이 있었죠. 또 라가치상 자체가 저한테 주는 의미라면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를 봐요도 제 어린 시절이랑 크게 영향이 있었고 벽이라는 책도 제가 전공을 했던 이야기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섞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을 받고 나자 조금 그런 의구심이 풀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도 내 책을 읽고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상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는 라가치상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또 확실히 생기셨겠어요. 생길 수밖에 이제 없죠. 네. 통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 사실 이제 실제로 볼로냐에 가보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벌이는 책 축제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 시상식에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굉장히 좀 감명 깊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분히 들긴 하죠. 네네. 네. 혹시 그 순간이 나는 그림책 작가구나 하는 자의식이 생기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그 문학이나 미술 분야는 등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등단이 된다는 게 되게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림책 분야는 그런 게 없어서 아직. 그림책 작가는 조금 그 선이 애매모호하긴 네네. 하죠. 언제부터 내가 작가다라는 자의식이 생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첫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작가라고 보통은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첫 책 위를 봐요라는 책을 계약했을 때 나도 이제 작가가 되는 건가라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내가 작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내가 작가다라는 첫 번째 그런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사실 독자들과 만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를 봐요라는 책을 읽고 내 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작가가 됐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 두 작품 수상하신 위를 봐요하고 벽이 관점이나 시점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두 작품 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과 아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독자로서 읽고 나면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이제 위를 봐요는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그 건물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계속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장애 어린이를 바라볼 때 난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지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런 화두를 딱 붙잡고 작품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건축을 전공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게 사실 학교에서 건축과 학생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게 보는 방법을 되게 많이 훈련을 시켜요. 뭔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야? 이걸 수업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는 게 보는 거지 뭐 다를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한테
그게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대할 때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제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질문과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건축을 전공했던 이력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것 같고요. 벽도 그렇고 미를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를 바라보는 이야기죠. 미를바이오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이야기고 벽은 어떤 기준이 되는 대상을 양쪽을 바라보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책들도 다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서서 뭘 바라보는지를 가장 밑바닥에 두고 그 위에 이야기들과 소재를 쌓아서 책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을 정말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라면 저는 뭔가 보는 것, 시점,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대학 때 건축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림책으로 입문을 하실 때 건축하고 그림책 사이 어떻게 보면 간극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 중간에 분명히 이 힌트가 되었던 좋은 작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관점, 시점을 다루는 그림책들 중에서 작가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거나 이렇게 각인이 된 작품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데뷔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왜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림책 작가가 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건축을 전공할 때부터 건축이 건물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작업 같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이야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말하는 건축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기용 건축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건축 작업들을 해왔는지 같은 것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제 그분이 기적의 도서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기적의 도서관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런 걸 주로 영화에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지에 대한 영화예요, 사실. 그래서 건축가의 본업은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공감시키게 하는 게 건축가의 본업이구나라는 걸 전 그 영화를 보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 이야기를 나중에 꼭 결합해서 내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그래서 건축가 졸업작품도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지금 작업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책에서 제가 큰 영향을 받은 걸 굳이 꼽아보자면은 저는 그 세르주 블로크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다비드 칼리 작가가 글을 쓴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병사의 이야기인데 어디에 서서 보냐에 따라 그 병사 이야기들을 새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 읽고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게 했던 그림책이죠. 네네. 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작가님은 그 건축은 사실 이야기를 다루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입체감을 다루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책은 평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차원을 납작한 입체로 표현해야 될 때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혹시나 갑갑하게 느껴지진 않았을까? 이 평면 세계가? 이런 질문도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건물은 입체고 건축은 그 입체를 다루는 작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건축가들도 그 입체를 두 개로 분해해서 평면과 단면이라는 형태로 작업을 보통 하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입체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제 도면은 건축가들이 보면 자기들은 해석할 수 있지만 도면을 사실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면은. 그런데 저는 책은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처음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나는 또 되게 입체적인 걸 더 다루고 싶은데 이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사실 그게 한계점으로도 느껴지긴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꾸로 약간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던 책이 사실 이 벽이라는 책이에요. 이 벽은 말 그대로 벽에 대한 책이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입체적인 벽들이 투시도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 평면에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들어서 실제로 벽 모양처럼 만들어 보기를 원하면서 너무 썼던 재밌네요. 책이었거든요. 이렇게 떼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벽은 실제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벽은 거꾸로 접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지만 책의 평면의 책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책은 어쨌거나 물질이고 네, 이 형태가 삼차원이네요. 네, 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재밌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3초 다이빙에도 사실 그런 요소들이 좀 숨어 있는데 네네. 얘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이 다이빙대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정말 거대한 다이빙대를 제가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간중간을 잘라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대한 하나의 다이빙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이빙대를 추적해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은 실제로 리뷰에 얘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렇게 네, 펼치시는 컴퓨터로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다이빙대를 추적해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와. 사실 그렇게 읽어보면은 또 입체를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좀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은 책이라면은 그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마음의 집, 네, 그 책도 이보나 선생님 네네. 책. 이렇게 네. 펼쳐지면서 네. 살짝 입체감을 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기획된 책인데 책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 때문에 발휘될 수 있는 창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재밌어요. 요런 작업들은 초창기 작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이 이제 약간 데뷔 이후의 시기가 이렇게 보이던데, 초기에는 글 그림을 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체와 평면의 관계, 그리고 뭐 건축하고 그림책의 관계, 이런 거 탐험하시는 작업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글 작가가 따로 계시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한테 이런 글이라면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글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사실 원고를 받으면은 좀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글 쓴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글이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지가 있으면은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 글 작가님이 그건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건 나도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딱 콕 집어서 어느 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허정유 작가님이랑 네. 작업한 네. 루루 사냥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주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앞부분은 아빠곰이 사냥꾼에게 질문하는 내용들, 뒷부분에는 오히려 사냥꾼이 네. 아빠곰에게 질문하는 네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을 나눠서 시점을 돌려서 책을 만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의 글이 구조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걸 그림으로 구조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작업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를테면 글이 가지고 있는 이 대꾸하는 방식 같은 그렇죠. 건 거죠.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네.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조금 쉽게 알지? 말하자면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한 글을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도 글의 뭐랄까요? 단어나 감성적인 거라기보다는 구조로. 그렇죠. 글 자체가 가지고 네. 있는 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건물에서 뼈대 네네네. 구조, 기둥이나 벽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에 어디에 방을 배치하고 어떤 모습의 가구들을 놔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재밌게 만들어진 글이 있다면은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글 자체가 좀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이 너무 분명한 글들은 작업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네네. 아까 작가님이 잠깐 이렇게 시연해 주셔서 흥미롭게 봤던 이 벽이라는 책은 사실은 이게 페이지 넘김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네. 책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졌을 때랑 요거를 한 장 넘겼을 때 달라지는 계속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보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니까 밖에서 보는 걸로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꺾어진 길인 줄 알았더니 넘겼더니 오므라드는 길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페이지 넘김은 사실 종이책만 가지고 있는 물성적인 특징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너무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그림책이 가진 고유한 어떤 문법이나 리듬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그림책들이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매력이 사라지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네, 이게 아무래도 물성이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근데 작가님 발행하신 타이틀들도 일부 작품들은 PDF화 되어서 디지털 이북으로도 나와 있었는데 작가님은 그림책을
디지털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뭐 이렇게 널리 읽힐 수 있으면 물론 저는 책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으면 물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의 물성 자체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은 되되 흥미가 있으면 원래 책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 자체는 뭐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꼭 특히 자기가 모든 책을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요. 모든 책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마음이 가고 디지털로 봤는데 너무너무 이 책이 마음이 끌리고 좋다면 그 책의 종이책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림책의 경우는. 네. 맞아요. 넘기고 그 책을 만지고 종이의 질감이나 네. 인쇄되어 있는 방식 같은 것들을 무시할 네네. 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판형도 그렇죠. 네, 디지털 세계는 그 판형이 한계라는 게 굉장히 누렸다 아쉬워요.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잘 안 느껴지죠. 하나의 네. 액정 사이즈에서 이 그림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형이 너무 제각각이고 가로로 열렸다, 세로로 그렇죠. 열렸다 이런 열림의 방식도 이 그림책에 감상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세계라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면 크기로 네. 보게 되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는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럼 그 시대의 변화에 그림책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이 사실 남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네. 몇몇 책들은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네, 이제 네, 누르면은 네. 뭔가 앱처럼 튀어나오고 네, 그런 만드시는 것들을 분들도 시도하긴 있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거보다 사실 이 책 자체 물성을 활용하는 게 더 고차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인터랙티브인 것 같고요. 네. 내가 이 책의 물성을 이용해서 이 책을 페이지를 넘길 때 이 페이지 사이에서 있는 바람이나 이 페이지를 넘길 때 내가 가진 촉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건 훨씬 더 저는 상징적이고 고차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강연 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모든 책들이 다 이북으로 바뀌더라도 결국 종이책으로 끝까지 남는 건 그림책이지 않을까. 저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버리지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네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이렇게 그림책이 장르적 특징이 사실은 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호한 책 중에 하나 같거든요, 저는. 근데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만화책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장르는 또 그래픽 네, 노블이라는 그래픽 노블도 장르도 있죠. 네. 또 있어요. 근데 이 두 장르하고 비교하면 그림책은 그냥 좀 양이 적고 글이 적고 그림이 적게 들어가면 그림책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그림책다움 요것이 그림책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를 뭘로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그림책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르긴 해요. 왜냐하면 글과 그림이 있다라는 걸로만 정의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만화책도 있고요. 맞아요. 뭐 다른 그림 들어가 있고 그림 그리는 책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글 없는 그림책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게로만 정의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숭숭 구멍이 나는 장르긴 네. 하죠.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한 가지를 그림책을 뽑아보자면은 저는 이 그림책에 그림이 실려 있잖아요. 그림이 분명히 이야기에 이끄는 힘을 가지고 그림이 주된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건 분명은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 그림들이 서로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책 같은 경우는 컷이 굉장히 자잘하게 네네. 분해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컷과 컷 사이 가는 간격은 좁더라도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쭉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다르게 굉장히 서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만화책은 한 컷, 두 컷이 빠지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림책은 걔네가 하나로 연결돼서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림책의 한 장면을 빼면 책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네. 있을 정도로 네. 저는 한 장면 한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연결하는 장르가 그림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한두 장면을 빼고 읽어도 괜찮으면 만화책? 네.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그 그림책의 매력이 뭐 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거나 그 책의 매력이
그 책의 이해도가 훨씬 낮아지게 네네네네. 되면 저는 그게 그림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한 장면 한 장면끼리 서로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책이 그림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흥미로운 있어요. 정의예요. 그리고 또 그림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독자 문제예요. 그렇죠. 그림책은 어린이도 읽지만 어른도 읽고 있어서 이게 되게 많은 뭐랄까요? 복잡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중독자 이슈가.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이 생각보다는 내가 특별히 어린이 독자를 염두에 놓고 작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은 혹시 이중독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도 다른 작가님들이 그런 것처럼 나는 특정 대상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용이 희생되는 경우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단어를 고르거나 문장을 고를 때 사실 그때는 특히 글을 고를 때는 어린이 독자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죠. 너무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 하고 같은 표현이라면 최대한 쉬운 말로 순화해서 쓰려고 하고 또 배치를 할 때도 있어서 어린이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재밌는 부분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인 독자들과 어린이 독자들을 같이 두고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은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어른 독자들은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네네네. 이야기를 읽어가는 능력은 뛰어난데 대신 어린이 독자들은 부분 세밀한 디테일들을 보는 눈이 되게 뛰어나요. 한 장면을 되게 오래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가 놓친 게 없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능력이 어린이 독자들이 뛰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의 흐름 자체는 뭐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신 책 곳곳에 그런 숨겨진 요소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린이 독자들도 충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중 독자를 네네네. 고려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어린이를 배제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작가님은. 네.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생겨난 경향이긴 한데 이제 이어지는 질문에 있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두지 않은 성인 독자들이 꽤 늘었어요. 많이 그림책 늘었죠. 시장에. 네. 그런 그 독자를 향해서 만들어지는 일부 책들은 아예 어린이를 배제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어른을 위한 그림책, 네, 소위 네, 말하는 네, 그런 네. 장르가 있긴 하죠. 근데 뭐 물론 저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이를 거쳐서 어른이 그쵸? 되는데 네. 그 사람 안에도 분명 어린이가 들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른들이 읽는 책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최근에 그 그림책 작가이신 고정순 작가님하고 에세이를 격주로 연재하는 그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신 걸 잘 구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림책 작가들에 대한 팬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가 쓰는 에세이를 구독하는 독자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팬덤이 늘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이제 학교에서 어린이 독자도 많이 만나시지만 작가의 만남 같은 거 통해서 성인 독자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시고 난 후에 왜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 그림책 열풍이 불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셨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는 여러 작가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항상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화 작가,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동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 한국 그림책은 잘 나가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 한국 그림책이 그렇게 잘 팔려요? 생각해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 뭐 판매량이 월등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신인 작가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한국 그림책들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계속 가져오고 있고 독자들도 그에 맞춰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장르에 계신 분들은 이 현상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한국 그림책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무슨 일이 생겼냐?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다 따져보면은 가장 바닥에는 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림책을 보는 눈이 엄청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그림책을 이제 옥석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그림책을 고르게 됐고 그 책을 읽고 자라는 아이들이 또 좋은 책을 고르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그림책 시장에도 신인 작가들이 특이하고 정말
되게 재밌는 시선을 가진 작가들이 계속 네네. 나오게 되고 이게 자꾸 선순환되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점은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된 어떤 1세대 독자들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장르들이 다 성장할 때도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독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새롭게 이제 신인 작가들로부터 이어지고 그 신인 작가들이 또 다른 작가들을 또 키워내면서 이 선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그림책 생태계가 지금처럼 조금 이전보다는 훨씬 네. 네, 건강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제가 잘 그림책 역사를 모두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부터 한국 그림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2010년 전후가 되게 많이 다른 것 폭발적으로 같아요. 성장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림책이 뭐랄까 전집에 묶여 있는 기획물로서만 유통되기도 했고 도서시장에서 이렇게 창작 그림책이라고 불리는 그 장르가 생겨난 게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글 그림을 모두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이 없었죠. 맞아요, 이전에는.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온 책들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고 특히 일본 그림책, 네. 네, 뭐 유럽의 그림책들 이런 책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서점에 가봐도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활약이 눈부시죠. 네. 매대에 놓여져 있는 것마다 한국 작가 그림책들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K-팝 뭐 이런 네. 단어가 아예 고유하게 잡혔을 정도로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사실 한국 영화 하면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뭐 무드나 주제의식 같은 게 좀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보실 때 한국 그림책도 어떤 뭐랄까 아이덴티티 같은 거가 좀 잡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공을 건축을 전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건축을 전공할 때도 건축계도 항상 이걸로 고민했어요. 그쵸, 한국성이라는 게 한국적인 뭔가, 게 무엇인가. 한국성이라는 네. 게 뭔가,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뭔가. 네네. 그런데 제가 그림책계로 발 담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림책의 한국성이란 뭔가, 네. 한국적인 풍경과 소재를 그려야 되나? 한국적인 그런 그림 그리는 전통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써야 한국적인 건가?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한국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법이고, 한국의 전통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한국성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성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만 보더라도 간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누군가의 눈에는 보기 싫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너무 다이나믹하고 활발히 살아있는 어떤 도시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한국 그림책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새로운 작가들이 내놓는 책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책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독자들을 위한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다양한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더 흥미로워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뭐 굳이 한국성을 뽑자면 그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책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한국성 아닐까? 한국 그림책의 특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요즘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 한국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동양화 도구를 써야 한국적인 그림인가, 뭐 아니면 한국 사람이 나와야 되고 한국 풍경이 나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책도 사실 그럼 한국의 전통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동양화 안에 그림하고 글을 같이 놓음으로써 어떤 제3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위도 전통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동양 문화권이니까요. 근데 현재 한국의 그림책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대다수의 그림책들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거가 조금 이상해 보이거나 왜 한국은 동양 문화권인데 이 그림책들의 주된 정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일까? 기법이나 정서가?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앞에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왜 한국 작가 그림책인데 풍경이나 이런 게 외국의 풍경 같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같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왜
어떤 책을 보면 이건 한국 작가의 책이 아닌 것 같아. 음. 외국 작가 책 같아.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 그림책이라는 지금의 정립되어 있는 그림책이라는 형태 자체가 이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유럽에서 네. 오다 보니까 서양의 문화권에서 오다 보니까 그 형태에서 교육을 받은 또 작가들 그리고 그런 책들에서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계속 새로운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게. 하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같은 것도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자 같은 거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네, 자리를 네. 잡았잖아요. 또 그게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 형태가 있고 그게 또 다른 나라에 넘어가면 또 영국에서는 또 도자기 문화가 새롭게 네,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물론 기원이 어디 있다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기원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모든 걸 지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로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한국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맞아요. 한국의 풍경, 한국의 집들을 그리지 않아도 한국 작가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에서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책이라면은 충분히 한국적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형태는 서양의 그림책처럼 보이긴 하더라도요. 네네네. 네, 멋진 답인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다른 한국 작가님들하고 같이 바캉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가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한국의 전래동화를 되게 실험적인 현대 그림책으로 치환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하시면서 발견한 그 전래동화나 구전 이야기의 매력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바캉스 프로젝트 자체는 어디서 이야기의 소스를 얻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 전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책들은 굉장히 많죠. 특히 그림책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서양의 이야기 소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림책 작가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야기 소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자라는 게 이제 바캉스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요. 사실 제가 발견한 그 전래 이야기, 구전 이야기의 매력은 굳이 한국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한국 이야기에도 이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걸 느꼈던 게 특히 전래 이야기, 구전 이야기, 옛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림으로 박 하나랑 제비 그리고 톱 하나를 그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흥부놀부 이야기인 걸 알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일부만 빼다가 이미지를 일부 조각만 독자들에게 던져도 독자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험적인 그림이 더 시도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창조한 이야기면 처음부터 기승전결을 다 설명해야 되지만 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보여주고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런 옛 이야기, 전래동화들은 그간의 뭐 그림동화라는 말로 되게 오랫동안 있어왔고 네, 사실 네. 소비는 되게 많이 되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현대적인 그림책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 같다라면 어떤 과정일까요? 우선 제가 작업했던 방식은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한 책으로 만들진 않았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님들마다 다 다양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유하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뭘까? 사실 전래 이야기 중에서도 별로 안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나도 처음 들어본 네네네,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 뭐 심청전이나 견우와 직녀 이야기나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선 고르는 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진 여러 판본을 비교해보는 작업들도 했었어요. 이제 옛 이야기고 구전되다 보니까 판본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알고는 있지만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판본들을 조사해보고 그 판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또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냥 무작정 현대화 시킨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 이야기를 현대화 시킬 때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를 찾아낸 다음에 네. 그거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방식인 건축적인 도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 이야기는 박을 타면 안에 집이 나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박 안에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 집의 단면들을 그려본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자명고 이야기 있잖아요. 스스로 울린다는 국의 이야기. 그러면 자명고는 어떤 원리로 울리게 될까? 그래서 그 안에 물리의 기계 장치가 원리, 어떻게 네.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럼 정리하자면 그림동화, 전래동화, 구전동화는 공유된 이해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부의 요소를 가져오되 그걸 작가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표현 방법으로 치환하는 아이디어를 낼 때 현대적인 그림책이 된다. 아, 정리 잘하셨네요. 이렇게 네. 하면 될까요? 네, 다른 네. 작가님들도 다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오늘은 해외 도서관의 한국관 콘텐츠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그림책에 조금 집중해서 대화를 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림책은 사실 언어나 문화권을 뛰어넘기에 굉장히 좋은 장르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보실 때 아, 그림책 참 이런 게 매력적이야 하는 뭐 감탄하시는 그림책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일까 여쭤보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가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볼로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볼로냐에 이제 제가 수상하러 갔을 때 한국관에 제 그림책이 놓여져 있었어요. 제 책 여러 권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책 중에 별관아라는 책을 읽고 네, 계셨어요. 별관아는 제 책 중에 유일하게 글이 없는 그림책이었고 아마 유럽에 계신 분인 것 같았어요. 이제 머리가 새하얗게 새신 할머니가 그 책을 열심히 읽더니 이제 한국관 거기 상주하시는 직원분께 이 책의 작가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를 찾아서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너는 도대체 어느 시골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이 별이 엄청 많이 네. 그려진 밤에 그런 책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는 하늘에서 이런 별을 봤었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별을 보면서 자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이런 별을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같이 담아서 그린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림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 위주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보니까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전에서 정말 많은 외국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항상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림이 이야기를 이끄는 힘이 되는 그 그림책이 참 서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하는데 묶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는 점이 그림책의 엄청 큰 매력 포인트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진호 작가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특징과 매력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탐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진호 작가님께서 좋은 작품 활동 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그림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